네,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채팅방에서 주요 주제가 뭐예요? 어떤 걸 가지고 논의가 있습니까? 네, 일단 셀트리온 이야기가 가장 핫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속보가 좀 나왔다고 하죠. 일본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쓰나미 관련해서 불안은 좀 없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저기서 뭐 여러 가지 사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갑니다. 또 한 주간의 시장 이슈들을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얻을 시사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지진에다가 또 미국 보스턴에서는 테러가 있었고요. 텍사스에서는 비료 공장이 폭발하고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리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번 주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금값도 떨어지고 은값도 떨어지고 지금 시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락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걸까요? 예, 일단 그동안 인플레를 기다려왔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디플레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서 일단 민감한 이 커머더티,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팔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RB 부의장이 옐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그 양적 완화를 되게 옹호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기관의 그 대출 규모,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입장과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발표된 환율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은 양적 완화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약간 좀 엔저를 용인하던 그 태도에서는 좀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꾸나? 이제는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게 선기능보다는 좀 약간 역기능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좀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플레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커머더티 가격이 좀 급락을 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그 환율 보고서에서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는 조금 절상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엔저가 되면서 돈이 많이 풀려서요. 결국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곳에 많이 투자가 되면서 부실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꼼짝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부양을 해서 소비를 키워달라 이런 부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중국의 GDP 성장률이 7.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가 7.9%였으니까요. 그거보다 낮은 것이고 예상 8.0%보다 낮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방 정부의 어떤 부실이라는 건 통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중국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쓸 수 있는 금융 정책이라는 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중국도 정답이 아니면 누가 인플레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결국은 이제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 원자재 가격 하락,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 금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김효진 캐스터는 친구들 중에 결혼해서 돌잔치 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이 돌잔치 가실 거 아니에요. 갈 때 금반지 안 사가죠? 다 봉투로 요즘 하죠? 요새는 전부 현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호도 선호지만 옛날엔 금값이 쌌다고요. 이 돌반지 하나가 4, 5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하나 살려면 20만 원 넘게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사고 현금을 가져가는 건데 혹시 친구들 중에 요즘 주변에서 금 골드바 같은 거 인기 있잖아요. 금 좀 산다는 사람 얘기 좀 들어봤어요? 금을 산다는 친구들은 아직 못 들어봤고요. 예를 들어 커플링 같은 거 맞출 때 이제는 금보다 티타늄 같은 소재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게 저렴하고 가격이 좋으니까 금에 비해서는 좀 금의 인기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학주 전무님이 꼭 증시 얘기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금 가격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도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평가 좀 논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무님? 그런 가운데 금값 기업이 떨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금의 채굴 및 생산 원가는 온스당 한 800불 정도가 되거든요. 네. 금광에 따라 틀리겠지만, 근데 지금 한 1,360불 정도 되니까 고평가된 건 맞죠. 네. 근데 이 폴슨,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존 폴슨. 네. 그런 사람이나 이제 핌코의 빌 그로스 같은 사람은 여전히 그 금을 좋아해요. 아직 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하는 거는 돈이 이렇게 풀렸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비용 상승 인플레가 올 것이다. 결국에는 투자할 데가 금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기대하던 인플레가 안 오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풀어봤자 실물 시장으로 안 가니까요. 지금은 인플레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그 최대 금 수요자가 누구였었냐면 유럽의 중앙은행이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금을 오히려 팔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방에서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이 통화 양적 완화가 됐으니까 통화의 가치가 이제 거의 휴지 조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굳이 금을 사서 그 통화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네. 차라리 있는 금이라도 팔아서 어려운 형편에 좀 보태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프로스가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리스가 그럴 거고 스페인, 이태리가 따라서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굳이 금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이 좀 바뀌면서 금값이 하락했었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이 금 사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을 꽤 샀었다는 거죠. 최근에 금 가격 하락으로 손실폭이 얼마요? 8천억, 9천억, 뭐 1조 가깝다는데요. 예. 자,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장 상황이 어려워서 향후장이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섰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동성 장세를 아직까지 폭이 뭐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돈 푸는 걸 좀 멈추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풀었던 정책이 멈춘다면 소위 유동성 공급이 좀 줄어든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충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뭐 이건 정치권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섣불리 뭐 투기적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는데 네. 사실 뭐 성경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 그 유동성 파티가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징후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일 때는 일단은 현금화 시켰다가 안전화되는 걸 다시 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그런 수고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플레 기대가 약화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 수혜주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스처럼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 경기가 위축될수록 정부는 그 재정 부담을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한테 좀 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 보장을 해달라든가 인건비를 좀 올리겠다든가 오늘 현재차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도 이제 그 대법원에서 뭐 상여금이라든가 귀성비 같은 것들을 이제 통상임금에 넣어달라. 그래서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보다는 뭐 컨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 홈쇼핑 등 단위 매출당 이제 인건비 비중이 낮은 그런 업종이 보호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그 양적 완화가 줄어들면 달러는 당연히 강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푼다는 것은 다 같이 살아보자 뭐 이런 건데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는 나 혼자 살아보겠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양적 완화를 약간 좀 줄이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미국은 이제 그만큼 구매력이 세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민법 같은 것들을 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러들여서 자기 혼자 이제 좀 성장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든가 미국 수출 이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때가 어딘가. 현대차가 오늘은 이제 이런 통상 급여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사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우리 증시 상황들이 안 좋은 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 기업들이 이제 버티다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들을 받지 않습니까? 뭐 STX 그룹이 그렇고요. 건설자들이 이제 중소형 건설사에서 대형 건설주까지 실적 쇼크가 지금 나타나는 상황들이고요. 뭐 이렇게 일부 기업들이 뭐 하한가를 간다든지 주식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실이 이제 드러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전 정권이 숨겨놓은 부실을 현 정권이 당장 드러내지 않으면 이 현 정권의 부실로 오해인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둘씩 까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건설이라든가 은행 쪽이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한편 이제 화학이라든가 정유, 철강 쪽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쉘이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호주의 그 정제 시설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팔리면 그냥 다른 시설로 전환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제 시설을 포기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정유 시설 증설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쉘가스에서는 이제 뭐 이 에탄이라든가 석유화학물이 직접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석유를 납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쪼개서 화합물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쉘가스에서는 그냥 그런 석유화학물들이 나오니까 일단 뭐
석유화학이나 정유 쪽에서는 이 대체제가 나온 거니까 좀 악재고요. 그리고 건설은 그런 시설, 정유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산업 한 축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이제 인덱스를 계속 앞서고 있거든요. 이거는 작년하고는 정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데요. 중국도 사실 은행이라든가 화학, 통신 이런 쪽이 안 되는 거니까 인덱스를 사는 게 약간 좀 무모했듯이 한국도 좀 그렇게 좀 섹터 인덱스라든가 확실히 좋아지는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뭐 그런 쪽의 인덱스가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 지난번에 4.1 대책 내놓고 나서 정치권에서 조금 혼란이 있다가 최근에는 다시 뭐 조금 강남 쪽에 소형 평형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주식 관련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돈 모아서 집 한 채 샀거든요. 이제는 그 여생을 위해서 그걸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엄청난 매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주택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이제 그 거래가 되어가는 그 정도까지를 이제 정부가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바닥재라든가 창호, 뭐 벽지 이런 어떤 주택 관련 이 건설재 쪽에 매출이 늘어나니까 관련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재건축보다는 이제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과천에 저기 40년 된 집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값도 안 오를 건데 굳이 거기에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뭐 집이 낡아서 이제는 물도 새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보수는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건축 이 자재 같은 것들은 좀 수요가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굉장히 에너지 비효율적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때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었죠. 그래서 그걸 약간 에너지 효율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유리창 같은 것도 단열 유리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자재 같은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뭐 집안 전체를 다 개조할 필요가 없이 뭐 주방이면 그 한 군데만 리모델링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키지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주부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수요가 좀 늘 것 같습니다. 네, 분야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질문은 효진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다른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농담 삼아 중국 분들이 뭐 하나 먹기 시작하면 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최근 중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배경과 영향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원래 볶아 먹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소고기는 볶으면 질겨져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했던 거거든요.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올해 초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집단 폐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황토강에 집단 폐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밝히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돼지의 수요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를 먹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걸 먹어야 되겠는가? 뭐 이런 의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 소고기 쪽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정복력이 있어서 그런지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더라. 그래서 또 조리법을 달리하면 이렇게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곡물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사람들이 먹는 곡물의 7배를 먹거든요. 근데 소는 15배를 먹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소는 사람이 먹는 고급 곡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돼지를 보면은 좀 저급 곡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신과 같은 그 성장 촉진제를 섞어서 먹여요. 또 닭 같은 거는 더 저급을 먹거든요. 근데 거기는 메티오닌이라는 그런 성장 촉진제를 섞어서 먹여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류 독감 때문에 결국 그 닭고기 수요도 좀 떨어지고요. 돼지도 소로 대체되면 이제 그 라이신 같은 성장 촉진제가 수요가 줄고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이런 라이신이나 메티오닌을 만들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이렇게 이제 중국인들이 소를 먹어서 곡물이 부족해지면은 그 곡물을 직접 사는 그 음식 업체들은 약간 약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소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이런 것도 이제 패턴의 변화 증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또 증시 주요 이슈들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시사점들 알아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